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낮은 산등성이가 마을을 둥글게 감싸고 그 아래로 작은 논들이 계단처럼 내려앉아 있던 때가 있었어요. 봄이면 논둑마다 냉이꽃이 피고 여름이면 개울물 소리가 밤새 담장을 적셨으며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벼 냄새가 집집의 처마 밑까지 밀려왔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는 한씨 집안의 큰 기와집이 있었고 집 뒤편에는 오래된 우물이 깊은 숨을 품은 채 서늘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 곡식 창고가 가득하고 마당에는 볕 좋은 날마다 멍석이 3장씩 깔리던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사랑채 앞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안채 옆에는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부엌 아궁이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꺼질 틈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외아들 한경수는 젊고 키가 컸으나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윤소월은 말은 하지 못했으나 손끝이 곱고 눈빛이 맑은 여인이었습니다. 소월은 어릴 적 큰 열병을 앓은 뒤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남들이 웃으며 말을 주고받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끝으로 뜻을 전했고 꼭 필요한 말은 낡은 종이에 가지런한 글씨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답답하다 했고 어떤 사람들은 복없는 여인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그런 말에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이부자리를 햇볕에 널었습니다. 그녀가 집안에 들어온 뒤로 한씨 집은 늘 단정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이면 소월은 말없이 장독 뚜껑을 덮었고 바람이 차가워지면 시어머니의 속옷을 미리 꺼내 말렸습니다. 남편 경수가 장터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그녀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국을 데우고 술기운에 흐트러진 그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경수는 처음에는 그런 아내를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고마움은 마당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경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고 웃음 많은 아내를 가진 사내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칫날이면 다른 집 며느리들이 시어른에게 술을 따르고 다정히 인사를 건넬 때 소월은 조용히 옆에서 음식을 나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월의 정갈한 손맛을 칭찬해도 경수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아내의 침묵을 얌전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집안의 고요함마저 자기 운이 막힌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처음에는 소월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가 힘든 일을 해도 한숨 한 번 크게 쉬지 않으니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웃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고 무디게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밖으로 돌고 얼굴에 불만이 쌓이자 시어머니는 그 탓을 며느리의 말없는 얼굴에 돌렸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없으니 사내 마음이 밖으로 새는 게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월의 밥그릇을 자꾸만 뒤로 밀었습니다. 소월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단순한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날 부모를 잃고 먼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매일 같은 자리에 잠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비록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 해도 그녀는 안채 기둥과 부엌 벽, 마당의 흙냄새 속에 자신의 손길이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조용히, 더 부지런히 집을 붙들었습니다. 그 집 뒤편의 우물은 마을에서도 오래되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돌로 둥글게 쌓은 우물가에는 푸른 이끼가 얇게 붙어 있었고 한여름에도 물은 손목이 저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어른들은 그 우물이 집안의 복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물맛이 맑아 장맛이 좋고 장맛이 좋아 밥상이 넉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매일 아침 그 우물 앞에 서서 두 손으로 두레박줄을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자기 마음도 함께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우물 옆에는 오래된 홍시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가지가 비틀렸지만 해마다 늦가을이면 달고 붉은 감을 달았습니다. 소월은 떨어진 감을 주워 깨끗이 닦아 시어머니의 찻상에 올렸고 상처난 감은 잘라 말려 겨울 간식으로 두었습니다. 경수가 어릴 적 그 나무 밑에서 놀았다는 말을 들은 뒤로 그녀는 나무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말하지 않으니 마음도 깊지 않을 거라고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일해온 막순 할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어서는 한시집 논밭에서 품을 팔았고 나이가 든 뒤에는 부엌일과 잔심부름을 도왔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은 밝았고 사람의 낯빛만 보아도 속내를 짐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소월이 처음 시집 온 날부터 그녀의 고운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겨울 할멈이 독한 감기로 누워 있을 때 소월은 밤새 죽을 끓여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막순 할멈은 소월을 남의 집 며느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말을 눈빛 속에 삼키는지 할멈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월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씻고 있을 때 할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낮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소월의 젖은 손을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사람 마음이 변할 때는 쌀독보다 먼저 눈빛이 빈다. 소월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리춤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내 소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를 접어 보관할 수 있는 작은 기름종이 몇 장과 붉은 실 한 타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멈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지킨 것은 내 손으로 남겨두어라. 소월은 그 뜻을 알아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집안일의 흔적을 조금씩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장에 나가 곡식을 팔고 남은 돈의 수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어느 논이 세금이 언제 나갔는지, 어느 빚을 어떤 품삯으로 갚았는지, 시어머니 약값을 어느 주머니에서 꺼냈는지도 빠짐없이 써두었습니다. 경수가 술값으로 몰래 가져간 돈까지는 차마 적지 못했으나 그 빈자리만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또한 오래된 손수건 한 귀퉁이에 붉은 실로 작은 달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말없는 자기 이름을 대신하는 표식처럼 그 달은 늘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오래된 얼룩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경수가 장마철에 심한 열병을 앓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지쳐 잠들었고 의원은 비 때문에 늦게 온다 했습니다. 소월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찬물로 몸을 닦아주고 약초를 다려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경수가 헛손질하다가 그녀의 손등을 긁었고 피가 손수건에 묻었습니다. 그날 새벽 열이 내렸지만 경수는 깨어난 뒤 누가 밤새 자신을 살렸는지 오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소월은 그 손수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공을 드러내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적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기름종이에 장부 조각과 손수건을 싸서 부엌 뒤 나무상자 밑에 조용히 넣어 두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말린 고추와 콩자루가 놓여 있어 아무도 쉽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숨기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막순 할멈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무렵 경수는 예전보다 자주 읍내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장사 일을 본다 했고 다음에는 빚 받을 곳이 있다 했으며 그 다음에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밤마다 옷자락에는 낯선 향냄새가 묻어 있었고 술에 젖은 눈빛은 집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따뜻한 물을 내밀어도 그는 손을 툭 치며 지나갔고 밥상을 차려도 젓가락 몇 번 움직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 불빛은 그대로였지만 그 앞에 앉은 사람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가을 장날 경수는 읍내의 기생집 앞을 지나다가 화련이라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붉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 문간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방울처럼 맑았고 말투는 꿀물처럼 달았습니다. 화련은 경수가 제법 있는 집 아들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옷감과 허리띠, 손에 낀 반지를 눈여겨보았고 한 번 웃어주고는 슬쩍 물러났습니다. 경수는 그 짧은 웃음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처럼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련은 노래도 잘했고 술잔을 잡는 손놀림도 고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경수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알았습니다. 나리 같은 분은 큰 집 사랑채에만 앉아 계실 분이 아니지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경수의 어깨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집안에 말없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녀가 이렇게 속삭이면 경수는 오래 묻어두었던 불평이 마치 정당한 원망인 듯 느껴졌습니다. 화련은 그의 빈 마음을 채우는 척하면서 조금씩 집안의 문턱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몇 번 경수는 화련에게 작은 비녀와 비단 조각을 사주었습니다. 그 돈은 원래 겨울을 대비해 장만해 두었던 소금값이었습니다. 소월은 쌀독 아래 감춰둔 돈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을 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고 그녀의 질문은 글씨가 되어도 남편의 눈길을 얻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음 날 새벽 더 일찍 일어나 묵은 콩을 골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집안의 빈틈을 메우는 일은 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경수의 발걸음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깼던 안악들은 그의 옷자락에 묻은 향을 두고 낮게 수군거렸고 장터의 상인들은 한시집 큰아들이 요즘 읍내 기생집에 자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바람처럼 담을 넘어 부엌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월은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칼끝이 무서는 도마 위에서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막순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경수는 저녁상이 차려진 뒤에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고 소월은 식은 밥을 다시 데우며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경수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었고 입가에는 낯선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월이 조용히 국그릇을 앞으로 밀자 그는 한 숟가락 뜨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왜 이리 심심해? 그 말은 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소월의 조용한 삶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소금 단지를 가져와 그의 옆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말소리라도 있어야지. 이 집은 절간보다 더 고요하구나.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그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입술을 살짝 떨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엌 아궁이 옆에 오래 앉아 꺼져가는 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숯불은 붉었으나 따뜻함은 아주 작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평소처럼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이 물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깊고 둔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밑이 어두웠지만 표정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물결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물속에 얼굴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막순 할멈이 감나무 아래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가, 집을 지키는 마음은 좋으나 너 자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소월은 그 한마디를 오래 품었습니다. 소월이 지키고 싶은 것은 남편의 싸늘한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겨울마다 기침을 심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고, 창고 지붕 한쪽이 비만 오면 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장독대의 간장이 언제쯤 알맞게 익는지, 어느 논둑이 무너질 조짐이 있는지, 집안의 모든 작은 숨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마당을 쓸고 답을 짓고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한씨 집의 공기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자주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쳤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이 멀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조금만 더 살갑게 굴었어도,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소월은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을 꼭 쥐었습니다. 살갑게 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없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알아주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초겨울이 가까워지던 어느 저녁, 경수는 화련에게서 받은 작은 향낭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향낭에서는 매화와 술이 뒤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소월은 그의 겉옷을 받아 걸다가 그 냄새를 맡았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경수는 그 눈빛을 보고 도리어 성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책망하듯 보느냐? 소월은 고개를 저으며 종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그녀의 손짓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나무 상자 아래 숨겨둔 기름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장부 조각들은 가지런했고 손수건의 작은 달 무늬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새 종이를 꺼내 오늘의 일을 적으려다가 한참 동안 붓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적을 수도 없고 집안의 따뜻함이 식어간다고 적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종이 한가운데에 작게 썼습니다. 우물물은 아직 맑다. 며칠 뒤 읍내에서 눈발이 처음 날렸습니다. 경수는 그 눈을 맞으며 화련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련은 비단 소매를 살짝 걷고 술을 따르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날이 집에는 참 좋은 기와와 넓은 마당이 있다지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집의 모양과 창고의 깊이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것을 사랑의 관심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이 얼마나 넓은지, 우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내가 얼마나 말이 없는지까지 술김에 털어놓았습니다. 화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아내, 병약해지는 시어머니, 넉넉하지만 허술한 창고, 자주 밖으로 도는 남편. 이런 것들은 그녀에게 모두 열린 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경수의 잔을 채우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리처럼 귀한 분은
웃음이 있는 집에서 사셔야지요. 그 말에 경수는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처음으로 소월이 없는 집을 떠올렸고 그 생각을 스스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소월은 집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느꼈습니다. 경수의 눈빛은 더 자주 딴 곳을 향했고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으며 막순 할멈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거의 떨구었고 우물가 이끼는 찬바람에 더욱 푸르게 굳어갔습니다. 소월은 겨울 장작을 쌓고 김장독을 묻고 시어머니의 털버선을 꿰매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집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집은 이상하게 넓어졌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기침, 부엌에서 타닥이는 장작 소리, 먼게 짖는 소리가 모두 따로 떨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소월은 잠들기 전 우물 쪽 창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우물 돌담 위에 희게 내려앉으면 그곳은 마치 깊은 눈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집에 모진 바람이 불어도 내가 붙든 작은 온기만은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겨울의 문턱에서 소월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읍내에 웃음 많은 여인이 곧 이 집 마당을 밟게 될 것을, 남편의 흐린 마음이 깊은 우물보다 더 차갑게 변할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키려 한 집이 어느 날 자신을 밀어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다음 날 먹을 쌀을 씻어 물에 담가두고 장작을 부엌 안쪽으로 들였습니다. 밖에서는 첫눈이 아주 가늘게 내렸고 오래된 우물은 검은 잎을 담은 채 밤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화련이 처음 한씨 집 대문을 들어선 날은 눈이 그친 뒤에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흙은 젖어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녹은 눈물이 가느다랗게 떨어졌습니다. 경수는 읍내에서 데려온 사람이라며 그녀를 안 채 가까운 방에 들였습니다. 비단 장사를 도울 사람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지만 화련이 다소곳이 절하며 웃자 곧 얼굴을 풀었습니다. 소월은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화련은 처음 며칠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굴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난 척 마당에 나왔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어 어머님,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드는 일도 장독 뚜껑을 여닫는 일도 손끝만 대다 말았습니다. 소월이 가까이 다가가면 화련은 상냥하게 웃으며 비켜 섰지만 그 웃음은 창호지에 비친 겨울볕처럼 얇았습니다. 경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련히 집안일을 배우려 애쓴다며 기특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화련의 앉는 자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텐마루 끝에 앉더니 다음에는 안채 문 가까이에 앉았고 얼마 뒤에는 저녁상 곁에서 경수의 술잔을 채웠습니다. 소월은 여전히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아냈지만 상 앞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화련은 언니는 손이 참 빠르시네요. 하고 말하면서도 그 말끝에 가느다란 비웃음을 숨겼습니다. 소월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침묵뿐이었고 그 침묵은 화련에게 쉬운 먹잇감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차츰 기울었습니다. 화련은 시어머니의 방에 향 좋은 차를 드리고 읍내에서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소월이 몇 해 동안 밤낮으로 보살핀 일들은 익숙해져서 공처럼 여겨졌지만 화련의 가벼운 웃음과 달콤한 말은 새 비단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저녁 시어머니는 소월이 지은 죽을 먹으며 간이 좀 모자라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화련이 옆에서 얼른 소금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칭찬했습니다. 소월은 빈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화려는 사람의 빈틈을 오래 살피는 여인이었습니다. 경수에게는 외로움을 말했고 시어머니에게는 효심을 보였으며 하인들에게는 작은 동전을 쥐어주고 입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에게만은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부엌 뒤에서 둘만 남게 되면 화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을 못하니 참 편하겠어요. 억울해도 아무도 못 들으니까. 소월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화려는 즐거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화려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던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열쇠가 어디 걸려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시어머니의 약값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는지 물었습니다. 경수는 그런 물음에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알아두면 좋지 하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소월은 불길한 마음에 장부를 더 꼼꼼히 적었습니다. 어느 날은 쌀 2대가 빈 것을 적고 어느 날은 비단 한 필이 사라진 것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마을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한씨 집에 읍내 여인이 들어왔다고 말했고 장터의 남자들은 경수가 기생을 집에 앉혔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문 안으로 들어와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은 담장 너머에서 더 크게 들리지만 손을 넣기에는 늘 먼 법이었습니다. 소월이 물을 길러 나오면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을 모르는 척 지나갔지만 등에 닿는 시선들은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막순 할멈만은 날마다 소월의 낯빛을 살폈습니다. 어느 저녁 할멈은 장작을 패는 소월 곁에 앉아 마른 손으로 무릎을 문질렀습니다. 화려는 안채에서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경수의 목소리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할멈은 오래 침묵하다가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웃음이 너무 달면 그 밑에 썩은 물이 고인 법이다. 소월은 도끼를 내려놓고 할멈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소월은 화련의 발걸음을 더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화련은 밤이 깊으면 가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을 쐬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소월은 대나무 울타리 밖에서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무엇인가 말했고 화련은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소월은 멀리서 보았기에 내용물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창고에 말린 대추 한 항아리와 은수저 한 벌이 사라졌습니다. 소월은 손을 떨며 장부에 그 일을 적었습니다. 화련은 소월이 무엇인가 눈치챘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 부드러운 얼굴로 경수 곁에 붙었습니다. 나리, 형님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일부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화련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척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의심을 부른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화련은 첫 번째 덫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금가락지를 소월의 빨래 바구니 밑에 숨겨두고는 온 집안을 뒤집으며 잃어버렸다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화련은 떨리는 손으로 소월의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바구니를 들추자 금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소월은 크게 눈을 떴고 곧바로 종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글을 또 써서 둘러대려 하느냐.
그의 말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소월은 자신이 그 물건을 넣지 않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화려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을 탐하겠습니까? 다만 형님께서 제가 미우셨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소월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마음까지 깨끗한 줄 알았더니 그 한마디는 소월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막순 할멈이 나서려 했으나 경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할멈은 빠져 있어라.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 사건 뒤로 소월의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안채에 오래 들어가지 못했고 밥상도 따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려는 겉으로는 소월을 형님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부엌 뒤에 남은 찬밥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따뜻한 밥은 어머님과 나리께 먼저 올려야지요. 화려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소월은 아무 말 없이 찬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돌멩이를 삼키는 듯 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먹는 약탕기에 손을 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약이 땅에 엎질러져 있었고 화려는 부엌에서 소월이 약탕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소월은 약이 식지 않도록 옮기려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미워하시니 어머님 약까지 화풀이 하신 듯 합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경수는 소월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월은 급히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약을 엎지른 것은 자신이 아니며 새벽에 이미 바닥이 젖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그 종이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구겨 방바닥에 던졌습니다. 내 글씨는 언제나 내 편이겠지. 그 말에 소월은 더 이상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글조차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막순 할멈은 구겨진 종이를 몰래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만이 그날 소월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이제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소월이 질투심이 깊어 화련을 괴롭힌다고 했고 어떤 이는 말 못하는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한씨 집안복이 기울 조짐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소월은 장터에 나가도 예전처럼 물건값을 흥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손짓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등 뒤에서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필요한 것만 사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른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낮게 울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더는 참지 못하고 어느 밤 소월을 부엌 뒤로 불렀습니다. 달이 얇고 차가운 밤이었고 우물가에는 서리가 내려 희게 빛났습니다. 할멈은 소월의 두 손을 잡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본 것을 네 눈에만 두지 말고 남도 볼 수 있게 남겨라.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밤마다 화련히 나간 시각, 사라진 물건, 대나무 울타리 밖의 남자, 그림자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붓끝은 느렸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소월은 언젠가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수는 이미 그녀의 눈물을 의심했고 시어머니는 그녀의 침묵을 죄처럼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믿기 쉬웠고 화련은 울음과 웃음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소월은 장부와 손수건, 구겨진 종이들을 기름 종이에 싸서 더 깊이 숨겼습니다. 부엌 뒤 나무상자 아래는 이제 그녀의 작은 마음속 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소월은 화련히 다시 뒷문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따라갔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마당의 흙은 얼어 발소리가 작게 부서졌습니다. 대나무 울타리 밖에는 지난번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련은 보자기를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이 집 안방은 내 것이 될 거야. 남자는 웃으며 말 못하는 여자는 치우기 쉽겠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소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다가 마른 가지를 밟았습니다.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화련히 큰 돌아보았고 소월은 감나무 그림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세게 불어 대나무가 흔들렸고 화련은 확신하지 못한 듯 한참을 노려보다가 다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그 소리마저 들킬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손을 떨며 그날 들은 말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화련은 의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소월을 보며 유난히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나요? 그 한마디에 소월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화련은 이미 덫을 더 깊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오래된 청화 항아리를 살폈습니다. 그 항아리는 경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으로 시어머니가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화련은 그 물건이 깨지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릴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 소월을 밀어넣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눈이 아니라 비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비가 지붕을 두드리고 마당에는 검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날 경수는 읍내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기침이 심해 일찍 누웠습니다. 소월은 부엌에서 약한 불로 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와장창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소월이 놀라 뛰어나가 보니 청화 항아리가 마루 아래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화련은 그 옆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제 방을 뒤지시다가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화련은 소월을 보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는 그 항아리에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련은 더 크게 울며 경수를 불렀습니다. 술에 취한 경수가 비틀거리며 달려왔고 시어머니도 기침을 하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은 번갯빛에 푸르게 번뜩였습니다. 화련은 소월의 소매 끝에 미리 묻혀둔 푸른 가루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소월은 자신의 소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언제 묻었는지 알 수 없는 푸른 가루가 젖은 천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숨겨둔 장부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수가 그녀를 뒤따라와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냐. 소월은 손짓으로 기다려 달라 했고 종이를 가리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련이 뒤에서 울며 소리쳤습니다. 나리, 형님이 재물을 훔쳐 달아나려 합니다. 경수의 눈빛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술과 분노, 부끄러움과 욕심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소월을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흙탕물이 치맛자락에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턱에 서서 떨고 있었지만 아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화련은 뒤따라오며 울음소리를 냈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뒤돌아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나무 상자 밑에 그녀가 모아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녀를 집 뒤편 우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겨울비는 우물 돌담이 이끼를 검게 적셨고 감나무 가지는 바람에 흔들리며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물 속에서는 깊은 물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경수는 소월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네가 이 집을 망치려 하느냐? 왜 화련을 괴롭히고 어머니 약까지 건드리느냐? 소월은 고개를 저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화련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나리, 저를 탓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형님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니 살 수가 없어요. 경수는 그 말을 듣고 더 격해졌습니다. 소월은 마지막 힘을 내어 몸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장부와 손수건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것만 보여주면 적어도 막순 할멈과 마을 어른들 앞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발을 떼는 순간 경수의 손이 그녀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짧았지만 소월에게는 긴 밤처럼 느껴졌습니다. 젖은 돌이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감나무 가지가 하늘 위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허공에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빛뿐이었습니다. 우물 안에 차가운 어둠이 그녀를 삼켰고 곧 깊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위에서는 누군가의 짧은 비명과 화련의 울음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소월은 떠오르려 했지만 젖은 치맛자락이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물속은 너무 차갑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우물 위에서는 경수가 숨을 헐떡이며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지만 술기운과 두려움이 그의 생각을 막았습니다. 화련은 재빨리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리, 형님이 스스로 뛰어드신 거예요? 아니면 밤중에 달아나다가 빠진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온 집안이 끝장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 문간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또 한 사람을 묻었습니다. 잠시 뒤 우물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두레박줄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화련은 그의 손을 끌어당기며 안채로 돌아가자고 속삭였습니다. 새벽이 되면 말하겠습니다. 형님이 죄가 들통날까 두려워 밤에 집을 나갔다고요. 경수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물가의 흙은 발자국을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자국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순 할멈의 작은 등잔불이 부엌 뒤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상한 소리와 젖은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우물가로 나왔을 때 이미 경수와 화련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할멈은 우물 속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월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몸으로 줄을 내리려 했지만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부엌 쪽 문틈에서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마당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할멈은 그것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소월이 남긴 기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화련은 온 집안에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소월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밤중에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금가락지를 훔치고 약까지 엎지른 일이 모두 들통날까 두려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수는 얼굴이 창백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떨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막순 할멈은 항의하려 했지만 화련은 먼저 그녀를 의심 많은 늙은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할멈도 형님 편을 들다 함께 죄를 숨기려 하십니까? 그 말에 집안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월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밤빛 속에서 여자가 들판으로 가는 그림자를 본 듯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오래전부터 그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물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화려는 며칠 뒤 우물가에 새 돌덮개를 얹게 했습니다. 형님이 달아난 뒤로 어머님이 놀라셨으니 뒤뜰은 당분간 막아두는 것이 좋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제 죄의 담장이 되었습니다. 소월의 방은 곧 비워졌습니다. 그녀가 쓰던 낡은 빗, 바늘쌈, 몇 벌 안 되는 옷가지가 뒤주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화려는 그 방에 향을 피우고 새 비단 이불을 깔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 한편이 찜찜했지만 아들이 화련에게 웃는 모습을 보고 모른 척했습니다. 경수는 밤마다 우물 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듯해 술을 더 마셨습니다. 화련은 그런 그에게 지난 일은 잊으세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잊으라는 말은 잊히지 않는 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소월이 숨겨둔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화련이 안채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할멈은 부엌 뒤를 뒤져 기름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 조각, 구겨진 해명글, 붉은 다리 수놓인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것을 품에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 힘으로는 당장 모든 것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경수는 이미 화련에게 묶였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을은 소문을 좋아했지만 진실을 위해 나설 만큼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막순 할멈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작은 불씨를 지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집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손수건을 꺼내 붉은 달무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물속에 묻혔다 해도 네 마음은 내가 묻지 않으마.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부엌의 검은 솥과 식은 재, 그리고 오래된 집기들이 조용히 들은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덮인 우물 아래로 보이지 않는 물길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씨 집은 겉으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는 아침마다 새 발자국이 찍혔고 부엌에서는 여전히 밥냄새가 났으며 안채에서는 화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예전 소월이 지키던 평안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깊은 항아리에 금이 간 채 겉만 닦아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 금을 보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우물 아래로 흘러간 여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울밤이 깊어질 때마다 집 뒤편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물 아래로 떨어진 소월은 처음에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닿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귀와 눈과 입을 덮었고 젖은 치맛자락은 무거운 손처럼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위를 보려 했지만 우물 입구는 먼 하늘의 작은 구멍처럼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는 오래전부터 흐르던 물길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많은 해마다 산속 바위 틈으로 이어지던 좁은 물길이 그날 밤 거센 비를 받아 세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월의 몸은 그 물길에 휩쓸렸습니다. 돌에 어깨가 스치고 나무 뿌리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손에 쥔 낡은 손수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붉은 달이 수놓인 그 손수건은 물속에서도 손바닥 안에 작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물은 그녀 대신 거칠게 울었습니다. 한참 뒤
몸이 갑자기 넓은 곳으로 밀려나가며 그녀는 차가운 자갈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곳은 마을 뒤 산을 넘은 작은 골짜기였습니다. 밤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고 계곡물은 흙탕물이 되어 바위 사이를 휘감고 흘렀습니다. 소월은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만이 손수건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말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을 이를 보고 돌아가던 조무영 대감의 행렬이 비를 피해 골짜기 아래 정자에 머물고 있었고 그중 한 하인이 물가에 흰 옷자락을 발견했습니다. 하인은 처음에 물에 떠내려온 죽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놀라 소리쳤고 곧 등불을 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조무영 대감은 나이가 지긋하고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음을 확인하자 곧바로 젖은 겉옷을 벗겨 담요를 덮게 했습니다. 먼저 살려야 한다. 이름은 나중에 물어도 늦지 않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서둘러 불을 피우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소월은 사흘 동안 열에 들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물을 많이 삼킨 탓에 숨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계속 우물 입구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경수의 흐린 얼굴이 보이다가 사라지고 화련의 붉은 치마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깨어나려 하면 목 안에서는 소리가 아닌 뜨거운 아픔만 올라왔습니다. 곁에서 조대감의 부인 오씨가 손수 미음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엾은 사람아, 사람한 다오. 나머지는 천천히 찾으면 된다. 나흘째 되는 날, 소월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었고 방 안에는 약초 냄새와 따뜻한 숯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오씨 부인이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부인이 부드럽게 묻자 소월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해 손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얼른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소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글씨로 자기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글씨를 보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떠내려온 여인이라기에는 글씨가 단정했고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치고는 획이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글이 있고 글이 없어도 눈빛이 있다. 급히 대답하지 말고 먼저 몸을 세워라. 소월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변명하라고 다그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침묵을 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소월은 한동안 조대감의 임시 거처에서 지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숨이 안정될 때까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하인들에게도 여인의 일을 함부로 캐묻지 말라 일렀습니다. 소월은 먹고 자는 사이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물의 찬물이 아직도 뼛속에 남아있는 듯했고 누군가 등 뒤에서 다시 밀어낼 것 같은 두려움이 문틈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소월은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갚고 싶어 작은 일부터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느질감을 정리했고 다음에는 찢어진 보자기를 꿰맸으며 곧 오씨 부인의 옷고름을 손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아주 고왔습니다. 바늘땀이 일정했고 천을 다루는 손놀림에는 오래 살림을 지켜온 사람만의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손으로 말하는구나. 그 말에 소월은 처음으로 작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조 대감의 집안은 큰 살림이었고 오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곡식과 비단, 약재와 종이가 창고에 가득했지만 그만큼 셀 틈도 많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오랫동안 관리해온 하인이 있었으나 물건이 어디서 조금씩 비는지 알지 못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어느 날 창고에 비단 묶음에 붙은 표시와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종이에 차이를 적고 사라진 날짜와 남은 수량을 나란히 정리해 부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처음에는 놀라서 그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소월의 글에는 누구를 탓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몇 필이 들어왔고 어느 날 몇 필이 나갔으며 남아야 할 수가 얼마인지 차분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기록을 보고 창고지기를 불렀고 조사 끝에 오래된 하인 둘이 물건을 몰래 빼돌린 일이 드러났습니다. 소월은 자신에게 돌아온 칭찬에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남을 누르는 법이 아니라 흐트러진 것을 바로 세우는 법이었습니다. 그 일 뒤로 오씨 부인은 소월을 곁에 두고 살림 장부를 맡겼습니다. 소월은 새벽에 일어나 먹을 쌀의 양을 확인하고 낮에는 비단과 약재를 점검했으며 밤에는 작은 등잔 아래에서 글을 적었습니다. 그녀가 적은 장부는 물 흐르듯 깨끗했고 누구도 속이기 어려울 만큼 세밀했습니다. 말이 없는 그녀는 다투지 않았지만 숫자는 단단했고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낯선 여인을 얕보았지만 곧 그녀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월은 조대감의 집에 머물면서도 자신의 옛일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지 않았다는 말이 더 맞았습니다. 오씨 부인이 몇 번 조심스레 물어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만 만졌습니다. 붉은 달이 수놓인 손수건은 늘 그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건진 물건이자 한씨 집에서 보낸 세월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그런 소월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때가 되어야 입을 연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스스로 걸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소월은 마당 한쪽에 작은 채소밭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오씨 부인의 허약한 몸을 위해 약초를 말렸고 가을에는 곡식 나눠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못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쌀자루를 받는지 잘 알았습니다. 과거에 자신도 집안에서 외로웠고 한 숟가락의 따뜻한 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눠주는 손길은 늘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한편 한씨 집에는 서서히 그늘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경수는 화령과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화련은 안방에 앉아 비단옷을 입고 손님이 오면 웃으며 술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찜찜했지만 새 며느리처럼 굴어주는 화련의 말재간에 기대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은 겉으로만 돌아갔습니다. 쌀은 빨리 줄었고 장맛은 거칠어졌으며 하인들은 제때 품갭을 받지 못해 하나둘 떠났습니다. 소월이 없어진 빈자리는 뒤늦게 집안 구석마다 드러났습니다. 화련은 살림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집이 아니라 집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은수저, 비단, 곡식, 장롱 속 폐물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물건을 두고 늘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세금이 올랐다지요. 혹은 어머님 약값이 색탄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경수는 처음에는 믿었고 나중에는 의심하면서도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이 소월에게 저지른 일을 함께 떠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진실보다 자기 부끄러움을 더 두려워합니다. 시어머니의 몸도 나빠졌습니다. 소월이 있을 때는 이른 새벽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기침이 심해지기 전 약이 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는 늦잠이 잦았고 약재를 아끼거나 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으로 밤새 앓아도 화려는 방문을 닫고 귀찮은 듯 돌아 누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부엌 쪽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죽을 끓이던 소월의 뒷모습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면 묻어둔 죄가 살아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씨 집이 기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추수 때마다 마당에 벼가 산처럼 쌓였는데 이제는 멍석 하나도 겨우 채웠습니다. 장독에는 곰팡이가 피고 우물가 덮개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화련이 들어온 뒤로 집 뒤 우물을 막아두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 복은 물길 따라 떠난 게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소월의 이름은 점점 낮은 속삭임이 되어 마을 어귀를 떠돌았습니다. 그 사이 소월은 조대감의 집에서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대감이 고을 백성을 위해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조금씩 돌려받는 일을 시작했는데 소월은 그 장부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는 무리한 날짜를 적지 않았고 병든 사람이 있는 집에는 오씨 부인에게 따로 알려 약재를 보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없는 여인이 장부를 맡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곧 그녀가 누구보다 공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씨 부인은 소월을 점점 딸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밤 부인은 소월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든 이제 이 집에서 너는 손님이 아니다. 소월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찻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말은 그녀에게 깊은 위로였습니다. 한씨 집에서 그녀는 며느리였으나 끝내 남처럼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낯선 집에서는 이름을 묻고 글을 읽어주며 침묵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작게 썼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몇 해 뒤 조대감은 더 높은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집안은 큰 고을과 장터를 오가며 물자를 다루게 되었고 소월은 비단과 곡식, 약재를 사고 파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값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았고 흉년에는 이익보다 사람의 목숨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믿었습니다. 말없이 장부를 펼치는 여인 앞에서는 허튼 계산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윤씨 날이라 부르기도 했고 조 부인의 의로운 딸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소월은 재물을 모았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깨끗하되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 하나만 꽂았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길을 나설 때에는 조대감의 집안 깃발이 달린 가마를 타야 했습니다. 특히 관가의 물자를 나누거나 먼 장터로 갈 때에는 금빛 장식이 달린 가마가 따라붙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조대감 집안의 책임을 나타내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말없는 여인이 큰 가마에 앉아 움직이는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소월의 머리에도 몇 가닥 흰빛이 섞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으나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붓을 들면 모두 조용히 기다렸고, 그녀가 고개를 젓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아주 고요해질 때면 그녀는 아직도 우물의 찬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경수의 손, 화련의 울음, 덮인 우물가의 어둠은 세월이 지나도 완전히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해 소월이 살던 옛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 가뭄이 길었고 여름 장마가 논둑을 무너뜨렸으며 가을에는 벼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였고 조대감은 구유를 명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몸이 약해 직접 갈 수 없었기에 소월에게 가마와 물자를 맡겼습니다. 네 손은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월은 깊이 절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마을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10년 전과 달라 보이면서도 같았습니다. 산등성이는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개울은 낮은 소리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노는 말라 있었고 길가의 사람들은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가마의 발을 조금 걷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씨 집으로 이어지는 길목도 멀리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굳었습니다. 곁에 앉은 젊은 시녀가 걱정스레 보았지만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누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구율이 열린 곳은 장터 옆 넓은 공터였습니다. 관가 사람들이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였고 쌀자루와 무명천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소월은 금빛 장식이 달린 가마 안에 앉아 장부를 보며 나눠줄 순서를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가마 앞에서 함부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붓으로 표시를 하면 곡식이 나갔고 손짓으로 아이를 가리키면 주간 그릇이 더 주어졌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차갑지 않은 높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줄 끝에서 초라한 남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염은 헝클어졌고 옷은 여러 번 기워져 있었으며 손에는 낡은 사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허리가 굽은 늙은 여인이 기침을 하며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때 비단 허리띠를 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한경수였습니다. 화려는 몇 해 전 마지막 폐물과 남은 돈을 들고 달아났고 경수는 빚에 쫓겨 집과 논을 모두 잃은 뒤 어머니를 데리고 떠돌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죽을 얻으려고 사람들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금빛 가마를 흘펜 보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배고픔과 부끄러움, 그리고 오래된 죄의 그림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관가 하인이 그의 사발의 죽을 따르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 가마의 발이 조금 들렸습니다. 경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 있는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 조용한 입술,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경수의 손에서 사발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죽이 흙바닥에 흘렀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그는 입술을 벌렸지만 한동안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목에서 갈라진 외침이 터졌습니다. 소월아. 그 이름이 장터 공터 위로 퍼졌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마 안의 여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소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붓끝이 아주 잠깐 멈추었고 그녀의 눈동자에 10년 전 우물의 어둠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집에서 달아났다고 들었던 말 못하는 며느리가 어찌하여 관가의 금빛 가마에 앉아 있는가. 어떤 이는 입을 가렸고 어떤 이는 경수를 알아보고 낮게 욕을 삼켰습니다. 경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이 그의 무릎에 베었고 늙은 어머니는 곁에서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소월은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긴 세월을 지나온 고요함이 더 깊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붓을 들어 종이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곁에 시녀가 그 글을 받아 관가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죽과 약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짓밟은 사람이 굶주린 자기에게도 밥을 먼저 주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운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다시 가마에 발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날의 해는 서쪽 산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마에 발이 내려가자 공터 위의 웅성거림은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밤빛 속에 사라졌다던 말 못하는 며느리가 관가의 금빛 가마에 앉아 있고 그 여인을 버린 남편은 낡은 사발을 잃어버린 채 흙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바람은 마른 먼지를 살짝 일으켰고 큰 솥에서는 죽 끓는 김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관가 하인들이 경수와 늙은 어머니에게 죽을 새로 떠주었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 가마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월이 정말 살아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도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덮어둔 우물처럼 묻었다고 믿은 밤이 다시 눈앞에 열린 것입니다. 늙은 어머니는 사발을 품에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10년 동안 삼킨 두려움이 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곧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자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비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을 두른 가마에서 내려왔지만 걸음은 예전 한씨 집 마당을 쓸던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옷은 곱고 깨끗했으나 지나친 빛이 없었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 하나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수 앞에 멈추지 않고 구휼 장부가 놓인 긴 탁자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붉은 달무늬가 세월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그 손수건을 본 경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10년 전 열병을 앓던 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누군가 자기 곁에서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손, 불에 데인 듯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던 손, 헛손질하다 그 손등을 긁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묻은 피, 얼룩이 아직 손수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끄럽다 여겼던 침묵이 실은 자기 목숨을 지켜준 밤의 고요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월은 손수건과 함께 작은 꾸러미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막순 할멈이 10년 동안 숨겨두었다가 소월의 소문을 듣고 관가 사람에게 전한 기름종이 꾸러미였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관가 서리가 꾸러미를 펼치자 오래된 장부 조각과 구겨진 해명글, 사라진 물건의 날짜가 적힌 종이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바르고 분명했습니다. 소월의 침묵은 그 종이들 위에서 느리게 그러나 똑똑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막순 할멈이었습니다. 세월에 더 굽은 허리로 지팡이를 짚고
이웃 젊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공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소월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때 부엌 뒤에서 장작을 나누고 우물가에서 손을 잡아주던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소월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했고 소월은 급히 손을 내밀어 할멈의 팔을 받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막순 할멈은 겨우 숨을 고르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늙고 작았지만 그날 목소리만은 분명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들은 이는 적었지만 그 아이의 손이 남긴 글은 거짓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터의 수군거림이 뚝 끊겼습니다. 할멈은 품에서 또 다른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소월이 사라진 밤. 부엌 뒤에서 주워 숨긴 기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화련히 밤마다 뒷문으로 나간 시간과 사라진 물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월은 할멈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세월의 얼룩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10년 동안 진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소월은 알았습니다. 관가서리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련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여자가 얼마나 곱게 웃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고, 밤마다 대나무 울타리 쪽에서 남자의 그림자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잊힌 일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조무영 대감은 그날 직접 공터 뒤편 관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월이 이 일을 스스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 앞서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앞에 증거가 놓이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흰 수염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고 눈빛은 맑고 엄했습니다. 10년 전 한시집 며느리 윤소월이 사라진 일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던 듯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과 글을 바탕으로 다시 살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장터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 말에 경수는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소월이 우물에 빠진 것은 순간의 실수였고 화련히 말한 대로 도망친 것처럼 덮으면 모두 잊힐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잊힌 것은 없었습니다. 우물의 돌, 비에 젖은 흙, 막순, 할멈의 손, 그리고 소월이 쥐고 있던 손수건까지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더 이상 거짓말을 붙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밀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번졌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손에 든 사발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수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화련의 말을 믿고 제 아내가 집을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왔고 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소월이 부엌으로 가려 했는데 제가 등을 밀었습니다.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중간중간 끊겼지만 끊긴 자리마다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소월은 그 고백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물속에서 들었던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비, 바람, 우물 벽을 스치던 손끝, 멀어지던 하늘, 차가운 어둠이 모두 몸 안에서 일어났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울거나 분노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고요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서리가 그 글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날의 죄는 한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만든 사람도 찾아야 합니다. 조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관가 사람들은 화련을 찾기 위해 장터와 읍내 오래된 기방과 술집을 뒤졌습니다.
화련은 이미 한씨 집의 마지막 폐물을 들고 달아난 뒤였고 몇 해 동안 여기저기 떠돌며 다른 사람을 속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숨은 사람일수록 발자국은 여러 곳에 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씨 집 물건을 빼돌리던 남자는 먼 장터의 마을 마구간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발뺌했으나 은수저에 새겨진 한씨 집 표식이 나오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 남자는 관아에 끌려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화련이 경수에게 접근한 일, 한씨 집 창고의 물건을 조금씩 빼낸 일, 금가락지를 소월의 바구니에 숨긴 일, 약탕기와 청화 항아리 일까지 하나씩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들을수록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럽다던 화련의 말이 얼마나 차가운 그물이었는지 드러난 것입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밤에도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여인이 빠진 뒤 화련이 도망친 일로 꾸미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화련도 붙잡혀 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빛나는 얼굴을 거의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낡은 치마를 입었고 머리의 장식은 싸구려 구리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울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씨 나리가 저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옛 동무들과 술집 주인, 작물 장수들이 차례로 증언하자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막순 할멈이 내놓은 종이와 남자의 고백이 맞물리자 화련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화련은 소월 앞에 세워졌습니다. 10년 전 부엌 뒤에서 비웃음을 숨기던 여인과 지금 고개를 떨군 여인은 같은 사람이면서도 달라 보였습니다. 소월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련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 집 안방이 탐났고 재물이 탐났습니다. 하지만 우물에 밀라고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기 죄의 가장 무거운 돌을 남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 차갑게 침묵했습니다. 소월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네가 손으로 밀지 않았어도 네 거짓말이 등을 밀었다. 서리가 그 글을 읽자 공터의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화련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대감은 그녀에게 빼앗은 재물에 남은 것을 모두 내놓게 하고 속임과 도둑질의 죄로 관의 벌을 받게 하라 명했습니다. 경수에게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이미 재산을 잃었으나 죄가 가난으로 씻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 대감은 그에게 남은 권리를 모두 거두고 고을의 다리 보수와 창고 수리 같은 고된 일을 맡게 했습니다. 또한 늙은 어머니를 버리지 말고 자기 손으로 봉양하라 했습니다. 네가 밀어낸 것은 아내 하나가 아니라 집안을 지키던 마지막 기둥이었다. 조 대감의 말에 경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마를 땅에 대고 울었고 그 울음은 누구의 마음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는 소월 앞으로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몰랐다. 네가 끓인 죽을 먹고 네가 데운 이불을 덮고도 너를 몰랐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월은 그 늙은 여인을 내려다보다가 곁에 시녀에게 약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짧게 썼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돌보십시오. 그러나 지난 일은 잊지 마십시오. 그 글을 읽은 시어머니는 약꾸러미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월의 마음이 너무 부드럽다고도 했고
너무 깊어 헤아릴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용서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수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고 그의 무릎 꿇음으로 지난 세월이 사라진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큰 원한으로 자기 삶을 다시 우물 속에 묶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화련의 웃음도 경수의 후회도 아닌 평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대감의 명으로 한씨 집 뒤편의 우물이 다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물 덮개를 치웠고 이끼 낀 돌을 닦았습니다. 덮개 아래에서는 오래 갇혀있던 냄새가 올라왔고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막순 할멈은 우물가에 서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소월도 그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우물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물은 예전처럼 검고 차가웠지만 이제 그녀를 삼키던 어둠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물가를 닦는 일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새 돌을 맞추고 안악들은 물을 길어 주변 흙을 씻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우물을 막아두지 말고 마을 공동의 물로 쓰게 하라 했습니다. 거짓을 덮은 곳은 다시 열어야 썩지 않는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은 말없이 작은 국자를 들어 천물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햇빛이 그 물 위에 닿자 작은 은빛 떨림이 그릇 안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은 장터 공터에 큰 솥을 다시 걸게 했습니다. 낮에는 죄를 밝히느라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졌으니 밤에는 따뜻한 것을 먹고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쌀과 무, 콩나물과 된장이 들어간 죽이 끓었고 아이들에게는 찐 고구마가 나누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곧 따뜻한 그릇을 받아들고 모닥불 곁에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오래 말없이 죽을 저었습니다. 겨울 공기 속에서 밤 냄새는 낮은 위로처럼 번졌습니다. 경수도 공터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지도 않았고 늦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관과 하인이 그에게도 죽 한 그릇을 내밀자 그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소월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아무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말이 아니라 긴 세월의 노동과 기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련은 이미 관아의 어두운 방으로 끌려갔고 그녀가 남긴 향냄새는 바람 속에서 흔적 없이 흩어졌습니다. 막순 할멈은 소월 곁에 앉아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질이 느렸지만 얼굴에는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할멈은 소월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 물이 깊어도 하늘은 결국 비친다. 소월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우물물은 그녀를 삼켰지만 오늘의 물은 그녀의 얼굴을 다시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할멈의 그릇에 죽을 조금 더 덜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대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터의 불씨는 작아졌고 먼 산 위에는 희미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소월은 마지막까지 남아 빈 그릇들이 씻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대감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밝혀진 것은 한 여인의 억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 사람의 침묵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그리고 글 한 줄과 손수건 하나가 어떻게 세월을 건너 진실을 데려오는지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한씨 집 이야기를 함부로 웃으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었고 물을 기를 때에는 한 번씩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월은 며칠 더 마을에 머물며 가난한 집의 곡식을 나누고 병든 이들에게 약을 보내고 무너진 논둑을 고칠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그녀가 붓으로 적은 명단은 공정했고 손짓은 차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전에 말이 없던 그 며느리가 실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기억하고 지켜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소월은 다시 우물가에 섰습니다. 감나무는 늙었지만 아직 가지 끝에 마른 열매 몇 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떨어진 감 하나를 주워 흙을 털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찻상에 올렸을 그 감을 이제는 우물가 돌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사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살았던 젊은 자기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우물물 위에 달빛이 흔들렸고 소월의 얼굴도 그 속에서 잠시 함께 흔들렸습니다. 소월이 마을에 머문 마지막 아침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밤새 서리가 내려 지붕 끝이 하얗게 빛났고 논두렁의 마른 풀은 햇살을 받으며 은빛으로 떨었습니다. 관가 사람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소월은 혼자 한씨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짝은 예전보다 낡았고 기와 몇 장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새벽마다 쓸던 마당에는 잡초가 군데군데 자라 있었고 사랑채 기둥에는 오래된 먼지가 희미한 손자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집은 누구의 위세를 내세울 만큼 온전하지 않았고 경수는 관가에 일을 하러 새벽부터 나가 있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는 이웃집 방 한 칸에 기대어 지내고 있었기에 안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마당 가운데에 멈춰서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햇볕 좋은 곳에 멍석을 깔던 자리, 장독대 연물이 고이던 자리, 부엌으로 이어지던 낮은 문턱이 모두 그대로이면서도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은 가장 오래 그녀를 붙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소월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는 오래된 재가 눌어붙어 있었고 솥뚜껑은 녹이 조금 슬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이곳에서 새벽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경수가 늦게 돌아오면 국을 데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불길의 세기와 쌀의 익은 정도를 알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재를 조금 만졌습니다. 차가운 재가 손끝에 묻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부엌 뒤 나무 상자가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상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바닥에 흙은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장부와 손수건을 숨겼던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두려웠고 진실이 끝내 아무에게도 닿지 못할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10년을 지나 그 작은 종이들은 사람들 앞에 놓였고 말 못하는 그녀의 세월을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소월은 흙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늦었지만 모든 것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낡은 문살이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있던 방에는 먼지가 옅게 내려앉아 있었고 벽 한쪽에는 화련히 쓰던 향의 낡은 냄새가 아직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냄새를 맡고도 더는 가슴이 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거짓 웃음도 한때는 날카로운 칼이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니 낡은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 안에 놓인 깨진 빛 하나를 들어보았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당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늙은 시어머니가 이웃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고 몸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소월을 보자 시어머니는 부축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소월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길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두고도 종처럼 부렸다. 네 밥을 먹고도 네 마음을 몰랐다. 소월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 앞에서 무조건 몸을 낮추었겠지만 이제 그녀는 자기 마음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어머님 몸은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 며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웃 여인이 그 글을 읽어주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붙잡고 싶었으나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소월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 흐느꼈습니다. 소월은 관가에서 가져온 약과 쌀 한 자루를 시어머니 곁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남은 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지난 죄와 별개로 몸은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소월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이 다시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종이에 적었습니다. 이 쌀은 겨울을 지낼 만큼입니다. 경수는 자기 손으로 더 벌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늦은 배움의 표시처럼 느렸습니다. 해가 조금 높아졌을 때 경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리 보수 현장에서 흙과 돌을 나르다 온 터라 옷이 더러웠고 손바닥에는 새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전의 고운 손은 사라지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소월을 보자마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웃 사람들 앞에서 그는 더는 핑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사람도 아니었다.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나를 살려둔 벌이다. 소월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하고 기다리고 살리고 끝내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그녀가 되찾아야 할 집도 돌아가야 할 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알아가야 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소월은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밀어낸 날,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 우물 밖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만든 어둠을 스스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 글을 읽은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이 대문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월이 경수를 받아들이는지, 한씨 집을 되찾는지, 어떤 말을 남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복수 이야기도, 누구의 눈물 많은 재회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발로 들어와 자기 발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당 한가운데에서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 두고 간 젊은 날의 숨결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그녀를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소월은 집 뒤편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경수와 시어머니, 이웃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 따라왔습니다. 우물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새로 맞춘 돌들이 햇빛을 받아 희게 빛났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전날 그녀가 놓아둔 마른 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월은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었습니다. 줄이 손 안에서 천천히 풀리고 깊은 곳에서 물이 찰랑이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물을 떠올려 작은 바가지에 담고 감나무 뿌리 쪽에 조용히 부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막순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할멈은 전날보다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소월은 할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10년 동안 그녀의 진실을 품어준 손이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이 집 그늘은 두고 가거라. 네가 갈 곳에는 따뜻한 등불이 기다린다. 소월은 그 말에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었습니다. 할멈도 함께 가요. 더는 찬부엌에서 자지 마세요. 막순 할멈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 같은 늙은이가 관가집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멈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소월이 가장 어두웠던 밤에 사람으로 남아준 이였습니다. 오씨 부인도 이미 소월의 뜻을 허락했습니다. 소월은 할멈의 작은 보따리를 직접 챙기게 했고 관가의 젊은 하인에게 따뜻한 담요를 가져오라 손짓했습니다. 할멈은 결국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늦가을 햇볕처럼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낮 소월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큰 밥상을 마련했습니다. 장터 공터가 아니라 한씨 집 앞 넓은 빈터에 솥을 걸었습니다. 쌀밥은 넉넉히 지었고 무와 배추를 넣은 국은 오래 끓였습니다. 콩나물 무침과 말린 나물, 장아찌와 따뜻한 떡도 놓였습니다. 흉년을 겪은 사람들에게 잔치라 할 만큼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빈 그릇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밥을 받았고 아이들은 떡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웃었습니다. 경수는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줄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앞세우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일부러 밀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차례가 오자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소월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밤늦게까지 기다려 차려주던 밥상을 그는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제 그는 많은 사람 속에서 한 그릇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경수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밥은 따뜻했지만 그의 목에는 오래 걸렸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도 이웃 여인의 곁에서 밥을 받았습니다. 소월은 그녀의 국그릇에 부드럽게 익은 물을 조금 더 담아주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소월 쪽을 바라보았지만 소월은 다른 아이의 그릇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듯한 친절이 시어머니를 더 깊이 울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바랐던 것은 끝없는 봉양이었으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은 권리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을 어른 하나가 조심스레 소월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소월이 사라졌을 때 소문을 믿고 고개를 돌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노인은 모자를 벗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담장 넘어 말은 많이 했으나 우물 안을 들여다볼 생각은 못했다. 소월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말하지 못하면 대신 귀를 열어주세요.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남의 불행을 쉽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이 소문으로 흘러오면 먼저 사실을 물어보고 약한 사람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살피자는 말이 생겼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은 소월이 남긴 장부 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막순 할멈은 떠나기 전 부엌일보다 사람 보는 법이 더 어렵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월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등불 하나라도 된다면
그 또한 살아남은 뜻일지 몰랐습니다. 해가 서쪽 산마루로 기울 무렵 관가의 가마가 다시 준비되었습니다. 금빛 장식은 저녁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고 말들의 숨에서는 흰김이 나왔습니다. 막순 할멈은 작은 수레에 편히 앉았고 소월의 시녀들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울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작별은 잔칫날의 떠들썩함이 아니라 긴 겨울밤 끝에 닫힌 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소월은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경수 앞에 섰습니다. 경수는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소월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 무릎은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마지막 글을 적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남의 밥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물가를 깨끗이 지키십시오. 경수는 그 글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의 약속도 부부의 정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를 품에 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소월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조금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따뜻한 숨과 자기 삶의 바른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소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가장 귀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기둥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경수의 벌은 관가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저녁 빈마당을 쓸 때마다 그가 밀어낸 고요한 발소리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월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발이 내려지기 전 그녀는 창밖으로 마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오래된 우물, 감나무, 낮은 담, 부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녀에게 상처이면서도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미워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에 묶이면 다시 그 우물 안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마꾼들이 천천히 발을 맞추자 금빛 가마는 마을 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아이 하나가 소월의 가마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날 소월에게 떡을 하나 더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소월은 발을 살짝 들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겨울 저녁의 찬 공기를 잠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막순 할멈의 수레가 뒤따랐고 관가 사람들의 행렬은 조용히 마을 어귀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월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날의 이야기를 가볍게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마을의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대신 바람이 갈대밭을 스치는 소리와 말방울의 느린 울림이 들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소월은 작은 등잔빛 아래 종이를 펼쳤습니다. 옷이 부인에게 올릴 보고를 써야 했지만 붓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에도 밤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밤은 그녀를 삼켰고 오늘의 밤은 그녀를 쉬게 했습니다. 같은 어둠이라도 마음이 서 있는 곳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막순 할멈은 수레 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시녀에게 손짓해 담요를 한 겹 더 덮어주게 했습니다. 할멈의 얼굴에는 오랜 고생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시 집찬 부엌에서 홀로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소월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한 줄기 믿음을 이제 따뜻한 방과 밥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세상에는 늦게 갚는 은혜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월은 조대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씨 부인은 마당까지 나와 그녀와 막순 할멈을 맞았습니다. 부인은 소월의 얼굴을 오래 살피더니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손만 잡았습니다. 다녀왔구나. 그 짧은 말에 소월은 깊이 절했습니다. 막순 할멈에게는 햇볕 잘 드는 작은 방이 마련되었고 따뜻한 이불과 낮은 밥상이 놓였습니다. 할멈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또 울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방에서 자볼 줄은 몰랐구나. 소월은 웃으며 창문을 조금 열어 맑은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 후 소월은 예전보다 더 넓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든 마을에는 곡식을 보내고 남편이나 시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이 찾아오면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녀 앞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솔직해졌습니다. 소월은 서두르지 않았고 눈물 많은 사연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글을 대신 써주고 장부를 정리해주며 관가에 올릴 말을 차분히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상처를 칼로 쓰지 않고 등불로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우물 청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씨 집은 예전처럼 큰 집은 아니었지만 우물은 공동의 물로 남아 모두가 함께 지켰습니다. 경수는 관가의 일을 마친 뒤에도 우물가를 쓸고 돌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차갑게 보았지만 그는 아무 변명 없이 오래 그 일을 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소월이 남긴 약 덕분에 겨울을 넘겼고 가끔 우물물로 죽을 끓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용서를 바라는 울음이 아니라 뒤늦은 깨달음의 물이었습니다. 화련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때 아름답다던 얼굴도 달콤하던 목소리도 남의 집을 흔들던 웃음도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고운 말이 언제나 고운 마음은 아니며 남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앉을 자리마저 잃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소월의 이름은 다르게 남았습니다. 말 못하던 여인, 우물에서 살아난 여인, 금빛 가마를 타고 돌아와 밥을 나누고 진실을 밝힌 여인으로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조대감의 집 마당에는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소월은 막순 할멈의 방에 따뜻한 죽을 들고 갔습니다. 할멈은 이불에 기대어 앉아 창밖에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그릇을 내려놓자 할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내 눈빛이 참 편안하다. 소월은 종이에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할멈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어요. 할멈은 그 글을 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스스로 걸어 나온 게지.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고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월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이 켜져 있었고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붉은 달무늬와 오래된 피얼룩, 물에 젖었던 흔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수건은 두려움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증거였고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게 해준 작은 깃발이었습니다. 소월은 손수건을 곱게 접어 나무함에 넣고 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아주 천천히 한 줄을 썼습니다. 집은 몸이 머무는 곳만이 아니라 마음이 떨지 않고 잠드는 곳이다. 글을 다 쓴 뒤 소월은 한참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씨 집은 그녀에게 첫 집이었지만 끝내 마음이 잠들 곳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조용한 방, 등잔빛, 멀리서 들려오는 막순 할멈의 고른 숨소리, 오씨 부인의 따뜻한 부름이 있는 곳이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등잔 옆에 두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밤새 내렸고 마당의 발자국들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그러나 덮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모두 눈 아래에서 조용히 쉬다가 때가 되면 맑은 물로 녹아 흐르는 법입니다. 소월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먼 고향 마을의 우물물도 오늘 밤은 얼음처럼 차갑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그 우물가를 쓸고 누군가 그 물로 따뜻한 죽을 끓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등잔불이 작아질 무렵 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물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나무 아래에 맑은 물이 고이고 그 물 위에 둥근 달이 조용히 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람은 차지 않았고 누군가 멀리서 밥이 다 되었다고 부르는 듯 했습니다. 소월은 꿈속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조용히 잠들어도 된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